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2월 29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가볍게 차트를 좀 볼 거고요. 일단 증시 동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2%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4%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4,100억을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렸고요. 기관 투자자는 5,900억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70억 매수, 기관 투자자는 1,700억 매도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매도 물량이 많았던 것 대비해서는 확실히 증시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60일선을 터치하지 않고 계속 이제 증시가 수렴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요. 삼각 수렴 패턴으로 계속 이렇게 고점 라인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동일한 고점을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상방 수렴을 하는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마지막까지 윗꼬리 없이 주가가 밀어 올려지면서 이제는 전고점 부근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힘을 받아서 올라간다면 이제는 4,200선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데는 계속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코스피,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좋고 향후 이제 전망도 좋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내년에도 많은 이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실적 증가분이 대부분이 지금 그 두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수급들이 거기에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도 4천억을 매수를 했고요. 아마 이 매수세의 상당 부분이 그 두 반도체 종목 위주로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에 매도가 좀 있었죠. 근데 오늘 사실 배당락이었습니다. 근데 배당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특히 배당주임에도 불구하고 배당락 없이 상승으로 밀어붙였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지금 증시가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 마지막 날쯤에는 크게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는데 확실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장이고요. 31일은 휴장이고 1월 1일 휴장이죠. 그래서 금요일에 1월 2일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는 새해에 과연 이제 또 강세의 장으로 또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1.4% 올라가면서 고점 부근까지 주가를 밀어 올립니다. 위아래로 흔들고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 저점 라인을 차곡차곡 코스닥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받아서 1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피만큼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매도를 반복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환율은 1435.3원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9.7원. 그래서 급격하게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의 환해지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환해지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환해지라는 그 자체가 달러가 추가로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손해일 수 있겠지만 향후 이제 근본적인 달러에 대한 강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분명히 이 환해지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환율을 떨어뜨리긴 했지만 내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은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있다. 그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눈치를 보면서 이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파월 의장보다는 더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의장이 내년에 4월, 5월쯤에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반기부터 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우리 4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패시브 자금이 많게는 70조까지 유입이 될 건데, 이게 채권 매입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환전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4월에서 11월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통해서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계속 달러가 강세였다면, 지금 이제 원화에 대한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꾸역꾸역 달러가 올라가는 상황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두 가지를 봤을 때는 내년에는 이제 1,500원을 넘어서 계속 환율이 올라가기보다는 적절하게 이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향후 이제 우리나라가 또 계속 이제 그런 이 많은 이 예산을 공격적으로 좀 풀고 시장에 이제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게 되면 다시 이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확실히 지금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단기에 이제 환율이 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이 저점 라인을 추세를 깨고 더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은 또 적절한 라인에서 멈출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내려가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이제 신규 국내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달러라든지 그런 외환을 바꿔서 원화를 매입을 해서 주식을 매입한다면 향후 이제 원화 강세가 나타났을 때 환차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의 엔화, 그 다음에 유로화 모두 다 이렇게 같이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확실히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넘어가고요. 니케이는 0.4% 정도 조정을 받았고, 상해 종합은 계속 비슷하게 보합 수준입니다. 상해 종합도 이제 고점 부근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올라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마찬가지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면서 올라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와 이 차트들이 다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확실히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지는 만큼 올라갈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에 맞춰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종결이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와 이제 젤렌스키가 이 관련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바스에 대한 일부 의견이 접근했고, 그 다음에 안전보장에 대해서 거의 합의되었다. 트럼프 말로는 95%까지 이제 가능성이 거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5%가 아마 이 돈바스 관련된 얘기인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철수를 하든지 아니면 일부 계속 또 다른 얘기가 있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돈바스를 본인들이 소유하려고 할 거고요. 그 마지막 5%가 사실 굉장히 큰 논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95%이긴 하지만 전체 비중에서는 95%일 수 있지만 그 5%가 남아있는 한 사실상 휴전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되었을 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전쟁에 대한 그런 이 소모적인 그런 움직임에서 이제는 AI에 집중되면서 그런 생산성 있는 다시 산업으로 또 집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제는 재건이라든지 혹은 이제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그런 쪽에 다시 한번 이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물 지표는 이제 미국 증시는 약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지수는 4.1% 정도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계속 비슷한 구간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요. 아직은 그런 모습은 나오진 않고 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3.8달러까지. 그래서 막 올라가던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만약에 해소가 되어서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제는 저유가, 저가스이기 때문에 그런 원료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AI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이제 오늘 종목 움직임들을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300원 올랐고 3.1% 정도 올랐습니다. 75,90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어제 금요일에 떨어졌던 거 그대로 메웠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라인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루즈하게, 지루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29일이고요. 아직도 1월 7일까지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1월 7일까지는 계속 투자 경고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뭐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틀 동안 40% 이상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투자 경고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새해에 들어갔을 때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주시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전에 횡보하던 구간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또 지루하게 횡보하다가 한번 툭 이렇게 또 떨어뜨리는 과정을 보여줄지 또 봐야 되고요. 결국에는 올라갈 때는 한 방에 올라가더라. 며칠 만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한 만큼 올라갈 때는 또 강하게 올라갈 거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적었고요. 74만 주 정도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빠졌던 거 그대로 매입했고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고 뭐 기관 투자자는 특별하게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고요. 1.9% 정도 올랐습니다. 7만 원 정도 진행되었고요. 비슷한 자리에서 이제 계속 주가를 위아래로 흔들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면서 현대건설은 결국에는 61선 자체가 위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음운구름 뚫고 나가면서 진행되었고요. 서서히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런 이제 원자력 테마에 수급이 쏠렸을 때 이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8만 원 중반, 9만 원까지는 가볍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 천천히 접근을 해보면 결국에는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고요. 나머지 뭐 큰 매도 없었고 외국인 투자자 16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한전기술은 비슷한 라인 유지하고 있고요. 9만 원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형성하고 있고 위아래로 계속 이제 주가가 흔들리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고점 라인까지 조금 더 올라갈지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확실히 아직은 원자력 테마에 대한 그런 이슈가 끌리지 않아서 좀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도 바닥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좀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고요. 61선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1선과 이제 하방 수렴을 하고 있는데 요쯤에서 이제 이 어문구름을 돌파를 시도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적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뭐 사실 여기서 더 떨어져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S&T 에너지는 결국에는 한 방에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그런 기자재 이슈가 다시 한번 들어와서 그런 S&T 에너지가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온다면 확실히 힘을 받을 겁니다. 수급은 크게 움직임 없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HI는 5.7%까지 반등을 했고요. 54,000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피크를 찍고 내려왔는데요. 고점을 쉽게 돌파한 만큼 좀 더 빠르게 힘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AI에 대한 버블 이슈로 계속 주가가 좀 눌러졌습니다. 다시 이제 회복이 좀 되었고요. 비슷한 라인에서 계속 지루하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한번 튀어나왔기 때문에 뭐 가볍게 또 수급이 몰릴 때 튀어나갈 겁니다. 20%씩은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 20% 정도 올라가면 뭐 바로 65,000원 이상이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인 산업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BHI는 계속 그 관련된 수주를 하고 있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조금씩 매수했고요. 네, 공격적인 매수가 나올 때 또 한번 크게 오를 겁니다. 성원밴드는 26,000원 정도, 400원 정도 하락했고요. 조선 테마와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성원밴드도 좀 루즈하게 움직입니다. 바닥라인 근처에서 주가를 계속 횡보시키고 있고요. 서서히 이제 바닥라인을 반복되게 좀 지지를 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위한 준비를 좀 하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크게 아직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태웅은 네, 750원 올라서 3% 정도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61선과 이제 21선이 거의 이제 수렴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쯤 해서 이제 좀 튀어나가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데요. 한번 이제 21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지지 라인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급이 다시 원자력 테마로 쏠린다고 한다면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BHI와 함께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지는 네, 큰 움직임 없었고요. 17,400원. 마찬가지 BHI 태용과 함께 같이 좀 튀어나가는 그런 강한 종목이고요. 최근 한 2주 정도는 재미없었죠. 그러나 고점을 계속 높게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팔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다시 서서히 또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 네,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비슷한 라인에서 계속 주가를 횡보시키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흔들면서 아마 때가 되면 위로 올라갈 거고요.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기술도 바닥 라인 형성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타이밍이 우리가 기다려지는 거고 그 타이밍이 언젠지는 사실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 소식이 나와도 올라갈 때가 있고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이 그 소식을 명분으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은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뭐 단기간에 그 소식을 선택하든 안 하든 우리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그런 움직임이 확실히 전력 테마로 쏠리고 있고 내년에는 그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계속 이제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I 확산 덕분에 지금 전력을 떠나서 지금 계속 주목받고 있는 게 반도체죠.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이 역대 최대 후황 예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공정, 후공정 모두 다 성장할 거다. HBM, 첨단 패키징 투자 확대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글로벌 반도체 제조 시장이 2027년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수요 확대로 첨단 로직, 메모리, 첨단 패키징 분야 투자가 전반적으로 늘어날 거고 3년 연속 성장세를 보여서 2027년에는 처음으로 $1,500를 넘어선다. 25년에는 11% 증가했고 그 다음에 26년에도 추가로 증가를 하고 27년에 피크를 찍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장비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 메모리에 대한 생산은 그 이후에 생산 라인이 들어간 이후에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2028년, 29년에는 또 메모리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제 칩들이 쏟아졌을 때 그런 에너지가 당연히 부족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3년 내에 AI발 전력 대란이 덮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미가 이제 원전에 대한 협력을 속도를 내야 된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날수록 필요한 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미국 내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원자력이 기후 변화 대응과 안정적 전력 공급 핵심의 해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기존 원전 수명 연장, 소형 모듈 원전 상용화, 금융 공급망 정책 리스크 등을 이제 분담을 통한 투자 촉진이 주요 과제로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장 전력이 2, 3년 내에 엄청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최소가 한 7년 정도로 보더라도 그래도 이제 꽤 오래 걸리죠. 그래서 당장은 지금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석탄 에너지, 그 다음에 천연가스 에너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도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다시 살린다든지 수명 연장을 한다든지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것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I를 데이터 센터를 거대한 교란자로 규정을 했고 10년간 전력 수요가 40%까지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이 2028년에 현실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이 전기차 보급 확대 같은 수요 증대가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상쇄되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AI 인프라 급 팽창으로 인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달라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25년부터 그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퇴역 잠수함 군함 원자로 AI 데이터 센터 재활용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에 대한 퇴역 원자로를 또 전력으로 하는 코어 헬드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이제는 하다가 이렇게 잠수함에 있는 원자력까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지금 다 끌어 써야지 이 데이터 센터를 감당할 수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력이 너무 부족해서 전기료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말 지금 전력 비상사태가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그런 새로운 신규 에너지 투자에 대해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단기간에 지을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늘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도 내년에 1분기에 미국에서 SMR 2기를 착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차곡차곡 SMR에 대한 착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홀텍과 원전 밸류체인을 공략을 하는데 펠리세이즈 SMR 건립을 본격화한다라고 합니다. 현대건설이 미국 에너지 기업 홀텍 인터내셔널과 포괄적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소형 모듈 원전 주도권 확보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미 수조 원의 자금 유입으로 이 준비가 다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1분기에 미시간주 펠리세이즈에서 300메가와트급 2기를 착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운영은 이제 2031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6년에 착공해서 31년 운영이라고 한다면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초도기 파일럿 프로젝트 정도라고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향후 이제 양산으로 들어갔을 때는 더 이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SMR에 집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원전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긴 기간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당연히 태양광 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늘리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에너지는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SMR과 원전이 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터리를 때려 붓고 태양광을 때려 붓더라도 결국에는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빅테크에서도 계속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직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붐으로 내년에 우라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사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라늄 수요가 75% 미만으로 충족이 된다. 그래서 가격이 $13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또 이제 우라늄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또 중요해지는 대목이고요. 러시아가 또 상당 부분 우라늄에 대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저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본인들의 에너지 정책에 또 좋은 방향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또 추진을 하는 것 같고요. 여러모로 지금 이 원전 에너지가 내년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또 4개의 전력회사는 네브라스카주에 또 이렇게 원전 도입 검토 컨소시엄을 구성했고요. 이제는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MR을 포함한 1기가와트에서 2기가와트 규모의 신형 신규 대형 원전 개발 가능성을 검토를 할 거고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전 4배에 대한 확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AI에 대한 그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MR 특별법이 또 통과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SMR, MMR 특별법을 또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이제 4년 뒤인 2029년까지 새로 들어설 데이터 센터 732기에 대해서 49기가와트 규모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 다 이제 1000메가와트급 원전으로 환산을 하면 53기의 규모로 해당된다. 모든 이제 에너지를 원전만으로는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이 기저 에너지원인 원전 에너지가 핵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53기 규모의 이제 원전을 다 데이터 센터를 늘렸을 때는 당연히 이제 커버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의 현재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퇴역한 잠수함 원자로도 꺼내다가 살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핵 사고가 난 스마일리 원전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에너지도 이제 다시 늘리려고 하는 분위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는 1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AI에 들어가는 전력이 아주 많다라는 뜻이고, 거기에 에너지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 추세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계속 힘을 주는 쪽이 신재생에너지 쪽이라면 향후 이제 더 전력에 대한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제 이 건설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빠르게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월까지 결정을 한다라고 하니 1월까지 결정하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형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대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용인 반도체라든지 계속 이제 산업단지가 늘어나는 와중에 또 데이터 센터가 저렇게 수백 개가 늘어나는 예정이라면 계속 전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 태양광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해서 지금 이제 해가 잘 뜰 때는 에너지가 충족이 된다. 우리 해보니까 100%까지 출력이 태양광으로도 커버가 되겠네. 그래서 다른 기저 에너지는 없어도 되겠네. 이렇게 몇 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뚜렷하기 때문에 장마라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최근 기후가 바뀌어서 한 우기라는 이제 동남아에만 나타나던 그런 장기적인 장마가 나타났을 때 그때의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향후 이제 2029년에 도달했을 때 데이터 센터라든지 저는 이제 반도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갑자기 전력 수요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장마 또 덥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에어컨을 틀고 그렇게 전력을 피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과연 이걸로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논쟁을 계속 펼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문인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블랙아웃은 만들 수 없으니 그러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수를 줄이겠죠. 계획된 것을 줄이거나 이제 또 갑작스럽게 석탄 에너지를 또 늘려야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또
임기응변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가장 앞서가는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 중국과 미국이 지금 패권 전쟁을 펼치면서 투자하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만 늘리는 게 아니죠. 여기는 원자력 발전 지금 중국은 한 30기에서 40기를 건설 중이고요. 또 추가로 계속 매년 4기씩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제 원자력 4배를 확대하겠다라고 400기가트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늘리는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늘린 걸로 데이터 센터를 재생에너지만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재생에너지를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데는 이 원자력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이제 재생에너지 가지고는 조금 덜 민감한 수요처에 에너지를 공급하겠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현재 30%에 달하는 그런 원전을 데이터 센터에 집중을 시키면 향후 점점 부족해질 겁니다. 많은 이제 데이터 센터 말고도 그런 산업 단지, 제조업에 대한 시스템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요 에너지가 늘어날 텐데 그 기업들의 이제 재생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전기 단가가 높아지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겠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계속 이제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저에너지원에 대한 그 필요성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에 맞게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2026년은 확실히 그 기저에너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 중에 특히 탈탄소를 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 이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할 거고요. 이미 지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연말에 이제 갑자기 AI에 대한 버블 이슈로 인해서 좀 상당히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분명히 다시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다음에는 다시 에너지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것을 우리가 노리고 투자를 계속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